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의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탈북과 북한 인권에 관해서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두 분 대담자를 모시게 됩니다. 먼저 새희망 샛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부회장이신 마유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윤여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연합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준비위원회는 창립을 앞두고 첫 기도회를 열어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선정되어 온 북한. 국제사회는 언론과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계속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습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내년 3월 관련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위원들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19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단체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 반대 활동을 해온 탈북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연합이 그 영역을 더 확대해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으로 출범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분께서 잘 아다시피 지난 5월 라오스에서 9명의 그 탈북한 청소년들이 다시 북송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북을 시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 박사님께서 탈북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 탈북자들은 뭐 분단 이후부터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대규모로 나온 건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식량이 어려워지고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90년대 중반이 좀 그 중반에서 그 후반이 되면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최소한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 저희들이 그 추산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점차 감소해서 최근에는 한 15,000명 전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외에 있는 탈북자 수는 상당히 감소한 그런 상태죠. 특히 중국이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대규모로 계속 단속해서 강제 송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 체류하는 게 어려워져서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계속 북한으로 송환된 거고요. 그중에 25,000명 정도는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소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유한 목사님께서도 한 10여 년 전에 탈북을 한 경험이 있으신데 굉장히 어려운 목숨을 건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이 탈북의 과정을 체험하셨을 텐데 혹시 잠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탈북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쉽지 않은 탈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탈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만 그때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탈북할 때는 굉장히 이 장마 때문에 두만강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몇 번이나 그 강에 휩쓸려 내려갈 뻔하면서 정말 국적으로 탈북했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낯선 땅에서 좀 방황도 했었고 그러다가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훈련도 받았었지만 제가 또 북한의 북송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예, 그때 아마 저희 지금까지 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북송 당에서 감방에서 수개월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체포를 당했습니까?
예, 중국에서 체포당해서 그렇군요. 예,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적으로 기적적으로 제가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제가 다시 재탈북을 시도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탈북도 역시 쉽지 않았는데 저뿐 아니라 같이 나왔던 수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검문 검색을 피해가지고 밤을 새면서 길 아닌 이런 길을 산을 수개나 이렇게 넘고 구르고 이렇게 하면서 탈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그 목숨을 건 위험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제가 겪은 것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탈북자들의 그 탈북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예. 우리 윤여성 박사님 이제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 체제 이후로 탈북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탈북자들의 그 위험 정도가 어떨까요? 예,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탈북자 수가 굉장히 증가되었거든요. 네. 2002년에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고 2006년이 되면 연간 입국자가 2000명을 넘습니다. 2010년 가까이 오면 3000명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탈북자가 입국을 했는데 지난해는 사실 1509명 네. 에서 아주 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거죠. 감소했군요. 금년 들어서도 월 100명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수준보다 더 높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 체제 이후에 이제 감소를 한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해서 국경에 대한 단속을 훨씬 더 강화한 것도 있고 또 탈북자가 발생하면 뭐 3대를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엄포를 놓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안전을 좀 더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도 국경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 강화하고 탈북자나 또 특히 탈북자를 돕고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분들이나 활동가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마 목사님 이제 탈북을 경험하셨으니까 탈북할 때 실제로 이제 탈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처음 탈북자들이 발생했을 때는요. 거의 그런 경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렇게 중국으로 탈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경 연선 경비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탈북자들이 그냥 탈북하기 어렵게 되고 또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탈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탈북자들이 탈북하려면 보통 뭐 중국 돈으로 100위엔 정도 크지 않아요. 예. 그 정도 주면 다 탈북할 수 있었고 그런 돈도 주지 않았어도 탈북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또 체제에서 그것을 북한이 어떤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또 군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만 원 정도, 150만 원? 예, 그 정도면 한 사람을 탈북시킬 수 있었는데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금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인당 한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줘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율이 그때보다 높지 못하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부담이 탈북의 감소의 네 번째 이유가 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탈북민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 부담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결국은 탈북한 그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식량 부족, 결국 생존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탈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이제 북한 인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소장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북한 인권 이제 기록을 계속 해오셨는데 우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요,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러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북한에 수많은 인권 피해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도와주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향후에 통일이 되거나 하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고 또 그들에 대한 구제, 보상도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피해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원한을 해소하고 북북 갈등이든 남북 갈등이든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남북 간의 그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지 않으면 사실 북한 당국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 기록들을 남겨놓을 리가 없죠. 그렇죠. 모두 없애버리고 또 사람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분들이나 중국에 계시는 분들 또는 북한 내부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지금 수집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인권이 심하게 침해를 당합니까? 사실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건 북한의 구금시설입니다. 예. 북한은 한국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구금시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가진 자료의 50% 이상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도 어떤 그 부류가 있습니까? 인민보안부의 구류장이 있고 또 국가보위부라고 해서 정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보위부의 구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이 세 가지는 남쪽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은 북한의 법률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는 건데 노동단련대를 제외하면 법률에도 없지만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남한의 교도소와 같이 일정한 형기를 받고 형을 사는 것은 교화소라고 하는 게 전국 각 도에 북한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역시 북한 법률 체계에도 없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7가지의 구금시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이 구금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로는 구금시설 공화국 그렇게 불러도 그 정도군요. 손색이 없는 예. 정도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마 목사님도 이제 북송되신 이후에 구금소에 구금시설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데 네. 그때는 이 7가지 중에 어떤 단계였을까요? 대략? 저는 그 보위부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는데 구류장이었군요. 일반 보위부 구류장이 있고요. 보위부 안에서도 이런 여러 단계 구류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보위부 구류장이라고 할 때는 뭐 탈북자라든가 그 군에 있는 보위부의 그 군 안에 있었던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면서 구금하는 그 보위부 구류장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높고 좀 더 심한 부분에는 그것을 도보위부로 이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 도보위부 안에 또 도보위부 구류장이 있고 또 도보위부 집결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서 집결소하고는 이것은 다른 개념이고요. 거기서는 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대상들이라든가 뭐 사형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인데 적어도 그 취소만 보통 4개월 동안 합니다. 예,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 군마다 다 노동단련대라고 있어가지고 그 최장 6개월까지 하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이 교화소라든가 교양소 못지않게 더 열악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교화소하고 다르게 이 노동단련대는 6개월 기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처럼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매 군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구금 시설인데요.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아, 그런 곳에도.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산다는 자체가 그 하나의 절정 없는 감옥 같은데 또 그 안에서도 더 심한 그런 구금 시설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저도 북한에 북송되었을 때 그 수개월 동안 그 구류장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겪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육체적인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예, 그 많은 그 육체적인 이런 학대들이라든가 고문들이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갇혔을 때도 내적으로는 공식적인 고문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들이 물론, 계속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뭐 간수들이라든가 개호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거기 갇힌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밥을 주지 않고 그뿐 아니라 북한에서는 이런 구금 시설에 의한 그런 공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인권 네.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공개 사형. 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한 열흘에 한 번씩 각 군마다 계속 공개 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사형이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포고문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교수형도 했었는데요. 예. 교수형은 교수형 당한 사람이 숨이 넘어가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매달아 반나절 놓고 동안 매달려 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 가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소장님께서 북한은 구금 시설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권 학대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기왕 이제 마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북한의 그 인권 뭐 침해 또는 학대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 그 외에도 뭐 고문 후유증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인권이 박탈된 상황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이제처럼 그런 구금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대량 탈북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북송됐는데 그 사람들이 보위부라든가 또 보안소 감옥에서 인권 학대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지만 뭐 중국에서 임신해 가지고 나왔던 여성들이 강제 낙태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 남한 같으면 큰일 나겠죠. 이 성폭력 같은 남자 군인들이라든가 보위원들이 여성들을 알몸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경우도 너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엄청난 그것에 의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정말 저희 같은 경험을 했던 저희들도 같이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너무 깊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뭔가 어떤 해결책, 뭐 해결책이랄까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이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북한 인권법을 통과하면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윤 소장님 혹시? 예, 뭐 북한 인권법이 이미 전에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법에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 인권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뭐 즉각적으로 북한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체계, 한국 정부의 주무부처의 어떤 역량 강화, 그리고 민간 활동의 어떤 그 역량을 제고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한 환경, 조건, 제도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지면 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국제사회가 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남북관계 갈등 요인이 그래요.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남북관계 갈등 요인은 수없이 맞습니다. 많고 예.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그게 남북관계에 그런 커다란 그런 게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점진적인 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그럼으로써 탈북자들이 상당한 그 유익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그 라오스 탈북 청소년 사건을 볼 때 아쉬운 면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뭐 화면에 비친 그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천진무구하게 앞에 그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뭐 그 화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북송이 된 셈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런 탈북자 보호 체계에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면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국내 탈북자 지원 체계는 상당히 완비가 돼 있죠. 한국 정부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네. 집중을 하고 아주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 체류하게 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물론 해외라는 건 이제 대부분 중국을 의미하고 중국은 탈북자에게 어떤 난민이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탈북자를 돕는 활동도 불법으로 간주해서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이번에 라오스라든지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담 인력을 보내고 그 주재국 정부와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그 라오스에서 발생한 그런 탈북 청소년들 북송 사태는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2002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면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예. 그것이 2010년 이후에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2012년에 마지막 남아있던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고서는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 제외 공간은 한국행의 그 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어린아이든 그런 고아들이든 네, 뭐 네, 노인들도 네.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사실 기존의 중국이 한국 제외 공간을 한국행 통로로 인정해 줬던 2010년 이전 상황으로 정부는 되돌리는 노력을 해줘야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 여러 곳에 있는 제외 공간에 바로 들어가면 동남아까지 내려가서 그런 위험을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또 지하교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제 만 목사님은 탈북하시고 중국에 나오셔서 신앙을 가지시긴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나 또 지하교인들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네, 저도 북한에서 지하교인으로 조금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북송돼 가지고 북송되고, 다시 예. 나와오기 전에 북한에 체류하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위험한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 많은 지하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또 북한 사역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있다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사역들이 은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지하교인이라든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핍박. 예. 예. 감시나 핍박. 왜냐하면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반역자로 취급하거든요. 북한에서 왜 반역자로 취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라든가 김정문을 예.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살 수 있고 북한 인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예. 그 위의 것을 뭐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반역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일, 김정은 또는 당 외에 예. 다른 뭐 신이나 예, 를 그럼요. 가지면 그건 이제 반체제가 된다. 예, 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종교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북한에 북송되어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었고 실제 저도 거의 사형 언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북한 체제하고 어떤 종교가 이렇게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거기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중에도 중국으로 탈북하신 후에 네.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탈북자들이 탈북했을 때 아니면 중국이나 이렇게 넘어온 후에 제3국으로 다시 이동을 할 때 한국 교회나 선교사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교회나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90년대 중반이라든가 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한 80, 90%가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고 남한에 오거나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신앙을 받고 또는 적어도 그 교회의 도움으로 뭐 쌀이라든가 돈, 옷가지들을 얻어가지고 북한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북송됐을 때도 거기 그 감방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두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중요하게는 저 중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거나 또 많이 이렇게 핍박하는 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아마 한국 교회가 이 사역에 그렇게 좀 힘을 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되는데 어렵다는 예, 말은 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험이 따르기 위험. 때문에 위험성.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여기 남한에 오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많이 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오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이전에는 한국에 들어오고 또는 삼국에 체류할 때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삼국에 체류 수개월 동안 하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적죠. 이 탈북 또는 탈북 정책이 통일 한국의 이후 통일이 된 이후에 남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주어야 할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 한국의 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선경험. 예.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네네. 과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일반인은 많지 않으신 건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씩 만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 또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그 존재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상당한 우리 60년 넘게 많은 것들이 이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네. 그 탈북자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나 기여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같은 비슷한 한 상황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북쪽의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이 그 우상을 쌓은 여로보암의 정책을 반대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금 탈북이 되겠죠. 탈북을 했는데 그들이 탈북을 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1장 17절인데 내용은 뭐냐면 일종의 당시의 탈북자들이 남유다에 와서 뭘 했냐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당시의 탈북자들이 남쪽에 내려왔을 때 소외되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 뭐 집단 어떤 뭐 수용소에 들어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요직에 들어가서 나라를 도왔고 또 왕을 강성하게 하는 측근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그 북쪽 탈북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교류를 계속한다면 그런 긍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여러 면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 목사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북자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경험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 남한 사회 현실에 들어가면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남한에 왔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실망하고 또 이 남한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벽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좌절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가 특히 교회가 탈북자들을 좀 품고 또 그들을 이렇게 힘이 돼주고 격려가 돼서 그들을 잘 씌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탈북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모든 일의 출발은 관심이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또 국내에 와 계시는 탈북자분들이 정부가 지원 정책이 상당히 완비돼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적응은 어렵다. 이런 게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내가 그 부분에 뭔가 도움을 주고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내 손과 발과 혀로서 그게 드러나야 그 타인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여기 와 계시는 탈북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힘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위선적인 그냥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원 또 정부가 좀 더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 같은 게 통과되도록 하는 것. 또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수록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고문을 하고 조사시설에서도 인권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서명을 조사관이 받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또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하고 이끄는 그런 힘 때문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특별히 기독교 속에 있는 신자들이 앞장서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탈북과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다룬 이 대담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